자, 계속해서 세균 같은 원핵세포의 DNA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 내부 공생 이론 때 언급을 했었죠, 이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염색체 개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 사람은 23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나비는 뭐 염색체 개수가 한 300개 되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염색체 개수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모든 원핵세포들은, 원핵생물들은 염색체가 딱 하나만 가지고. 그만큼 그러면 이 사이즈가 이제 간단하겠지. 유전자 수가 적겠지.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염색체가 또 구조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단백질과 결합되지 않은 네이키드 DNA. 뭔 소리야? 단백질과 결합이 되다니. 우리의 염색체를 보면은 DNA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많이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1950년대 초반에 도대체 유전자가 무엇이냐, DNA냐, 단백질이냐 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그 딜레마입니다. 맨델이 19세기에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천재성으로 제시했던 세상에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 라는 정확한 유전자의 개념을 딱 개진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뭐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맨델이 얘기했던 그 유전자라는 게 염색체에 있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의 그 유명한 초파리 박사 토마스 헌트 모간이라는 박사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라는 게 염색체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거예요. 드디어 10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세포 안에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에 현미경으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상한 염색체라는 게 있네, 뭐야 얘네들은 뭐 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설마 얘네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를 담는 용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그럼 이제 상황, 게임 끝 아니야, 이제, 그럼.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는 그럼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끝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직도. 그럼 이제 사람들, 왜냐? 화학적으로 그 염색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물반, 고기반이네? DNA가 50%, 그 다음에 단백질이 50%가 섞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유전자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 DNA야? 단백질이야? 그럼 그 당대를 풍미하던 명망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쳤겠어? 그 중에. 단백질이라고 가르쳐. 당연히 단백질이지. 염색체는. 왜? 생각을 해봐. 너 생각할 줄 모르냐? 단백질은 몇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 20개. DNA는 몇 개로? 4개의 뉴클리오티드로 꼴랑. 그러니까 20개의 아미노산을 돌려막기 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4개, 꼴랑 4개의 뉴클리오티드를 돌려막기 해서 만들어낸 DNA랑 다양성이 도대체 누가 더 다양성을 표출해내겠니? 유전자는 다양성이 그거 아니야? 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전부들 주류 과학자들은 전부 단백질을 이제 유전자로 밀었어. 마이너 과학자들, 일부 과학자들이 거기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아니야, 내가 생각에는 DNA가 유전자야 라고 뭔가를 결과를 내면은 막 무시당하지. 그 실험을 그런 걸 하고서 너 그 실험 오염된 거야. 결과는 오염된 거야 라고 안 쳐줘. 또 그 누군가는 그래? 그래서 깔끔하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서 박테리오 페이지를 사용해갖고 실험을, 자 봐라, 이게 DNA가 유전물질이지 했더니 또 뭐라 그래? 야, 박테리아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에서 실험한 거 가지고 어딜 감히 우리 진핵세포에 해당되는 걸로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고 있어 라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준 사람이 왓슨과 크리크가 드디어 DNA 구조를 처음으로 보여줌으로써 야, 이게 이렇게 생긴 거야. 잘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겨우 인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DNA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이 유전 물질일 수밖에 없겠다 하고, 자, 각설하고, 50%는, 염색체의 50%는 단백질로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핵세포에. 그 50%를 이루고는 대부분의 단백질, 딱 한 종류의 단백질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도 물론 있지만 한 종류의 아주 유명한 단백질. 혹시 이름 들어본 일 있어요? 염색체를 코팅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단백질. 들어본 일이 없는 모양이네. 히스테리? 히스톤. 히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그 유명한 DNA를 코팅을 하는, 그래서 단백질의 함량이 염색체에서 50%가 되도록 만들게 되는 이 단백질의 종. 이 히스톤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단백질과 딱 그러니까 찰떡궁합으로 단백질을, DNA와 찰떡궁합으로 DNA를 코팅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럼 이 히스톤 단백질의 성질은 어떨까? 염기성일까? 산성일까? 갑자기 산염기가 왜 나와, 여기서? DNA는 뭐래요? 핵산이잖아. 핵산. DNA는 산이요. 그러면 이 히스톤 단백질은, DNA의 파트너 구실을 하는 히스톤 단백질은 산일까? 염기일까? 염기? 왜? 중성으로 만들어서, 물론 맞긴 해. 좀 더 거기서 설명을 좀 더 일레보레이트 해보겠어요? 결합. 그러니까 DNA가 산이라는 얘기는 뭐 때문에 DNA가 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DNA가 핵산이라는 산 이름을 달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인산 때문에 그래요. 인산. DNA는 음이온이 엄청나게 많아. 하나의 인산기에 벌써 2개의 마이너스 차지가, 전하가 붙기 때문에. 산과 염기, 항상 생물학에서, 생명에서 산과 염기는 어떻게 구분을 해? 어떤 물질이 음이온을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얘는 산이야. 산성. 왜?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산이기 때문에 수소를 초계처럼 내던졌을 거 아니야. 그게 산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던졌기 때문에 얘가 수소이온이 떠난 빈자리로 여기 지금 음이온을 달고 있는 거지. 수소 H 플러스가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산성 단백질 또는 산성 물질 하면은 음이온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 염기성 단백질은 뭐야, 그럼?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염기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산이 내버린 수소이온을 줍줍했을 거 아니야. 땡큐 하면서. 그럼 그 수소이온을 받아들였으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정상적인 차지보다 플러스가 더 추가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염기성 단백질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산성 단백질 하면 마이너스 이온들이 즐비해. 염기성 단백질 하면 플러스 이온들이 즐비를 하는 거예요. 핵산. 왜 얘네들 핵산이라고 하냐? 인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덕택에 DNA는 음이온이 네거티브리 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극심하게.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리 차지되는 것들을 중화시켜 주려면, 중화가 아니라 사실 이온 결합으로 얘네들과 결합을 잘 하게 하려면 염기성 단백질들이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이온 결합 방식으로 얘네들과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히스톤 단백질은 엄청나게 플러스 이온들이 많아요. 누가 얘네들을 가져다 줄까? 아미노산이 결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들 중에서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는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K로 표시되는 라이신과 아르기닌이라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알지닌이라고 하는 요 2개의 아미노산이 염기성 단백질 대표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거든. 요 라이신과 알지닌이 이 히스톤 단백질은 보통 최소 30% 이상, 30-40%를 라이신 또는 알지닌이 가지고 있어. 아니, 하나의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 이 특정한 아미노산의 퍼센티지가 이 정도면은, 더더군다나
얘네들은 전부 친수성이니까 표면으로 지금 표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완전히 플러스로 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DNA에 가서 철석, 마치 자석처럼 쉽게 철석 붙을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미노산 중에는 이와 정반대로 산성 아미노산들도 있는 거지. 이름이 걔네들을 말해줘요. 아스팜산, 그 다음에 글루탐산 뭐 하는 식으로 전부 애시드가 붙어 있잖아요, 걔네들. 어쨌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렇게 깔려 있는 이유가 이 DNA를 보호를 하고 DNA를 응축하고 또 나중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유전자 발현을 특정하게 조절을 하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히스톤인데, 이게 원핵 생물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지. 원핵 생물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 그래, 인정해. 그래서 DNA를 이렇게 진핵 생물처럼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빨가벗은 네이키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서 적나라하게 얘네들을 폄하할 거는 아니다. 기분 되게 나쁠 거야. 뭐? 나도 속옷은 입고 있다 하고. 알고 보면 원핵 생물의 DNA들도 사실 어떤 그들을 딱 결합해서 이렇게 뭔가를 지지를 해주는 단백질들이 있어.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그걸 처음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이렇게 막 편가르기를 해가지고서 편견을 해주는 그런 용어이죠. 이게 네이크드는. 그들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진핵 생물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게 심화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뿐이지. 자, 그런데 이건 아주 원핵 생물에 특화된 특별한 피처예요. 이게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거. 니들은 없지, 영영 죽겠지 하고 있는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엑스트라 크로모소말이라네. 그러니까 원래 염색체, DNA는 전부 염색체 안에, 하나의 염색체의 구성문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집 나온 애야. 가출한 DNA. 염색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닦고 띄어나와가지고 따로 독립해서 뛰쳐나와가지고서 자취방 얻어가지고서 혼자 자취하는 애들. 이 플라즈미드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DNA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있는데, 그 독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DNA예요. 원핵세포의 DNA면 둘 다 이게 염색체 DNA가 됐던 플라즈미드가 됐던 둘 다 동그랑땡이란 말이에요. 원형 DNA예요. 우리처럼 막대처럼 되어 있는 선형 DNA가 아니고 원형 DNA이긴 한데, 얘네들은 훨씬 작은 사이즈에, 마치 스타워즈에서 큰 모함, 기함이 있으면은 거기서 튀어나온 전투함들, 전투기들 정도의 작은 사이즈. 예. 자, 그런데 이 세균의 염색체 DNA는 세균의 일생에서 몇 번 복제를 할까요? 몇 번 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얘는? 한 세균의 일생에서. 100번? 10,000번? 답은? 한 번. 딱 한 번. 왜? 단 한 번 복제하고 나면 끝이잖아. 복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곧바로 자동적으로 분열해야 될 거 아니야. DNA를 복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2배로 불켜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원핵세포가 됐든 진핵세포가 됐든 그 염색체 DNA가 복제할 수 있는 횟수는 딱 한 번이야. 그 세포 하나의 일생에서. 그러고 나면 새로운 2개의 세포로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복제한 다음에 분열하면 하나의 세균 세포가 2개로 갈라지는 거지.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세포지 이전에 살았던 그 세균 세포는 아니잖아, 더 이상. 그 수명이 그러니까 워낙 우스울 정도로 짧으니까 우리가 인식을 감히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대장균 같은 경우는 그 대장균의 한 대장균 세포의 수명은 경기가 좋을 때는, 시절이 좋은 시절에는 한 40분이면 끝나. 40분 만에 또 하나의 세포로 분열을 해버리니까. 또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세균이라 할지라도 수일, 한 며칠 있으면 한 번 세포 분열을 하게 되거든. 길어봤자.
그러니까 세균의 원핵세포의 수명은 정말 뭐 아주 초계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일생 동안에 뭐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만 알면 됐어. 이제 일생 동안에 딱 한 번 세포 분열하고 한 번 복제하고 그러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이 플라즈미드는 과연 그럼 몇 번 복제를 할까요? 어떤 경우는 수천 번을 복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수십 번, 수백 번은 일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모선은 염색체 DNA는 딱 하나 딱 이제 든든하게 딱 갖고 있는데 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녀석들은 자기 카피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아주 세균이 가지고 있는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희한한 DNA의 특징입니다. 물론 진핵세포 중에서도 효모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한 플라즈미드 같은 게 있어. 효모도 플라즈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만큼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수를 불켜서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요거 가지고 사실 요 플라즈미드를 활용해서 이 현대 유전 공학이라는 게 얘들 덕택에 탄생을 한 거야. 요걸 꺼내가지고서 니들 이런 거 좋은 거 갖고 있구나 하고 플라즈미드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야, 내 것도 한번 집어넣어줄게.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마치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서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유전 공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인슐린 유전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요 플라즈미드한테 집어넣고 다시 들어가라, 잘 가라 하고 보내주면 얘는 세균은 그 안에 들어갔던 삽입된 인슐린 유전자가 원래 지 건 줄 알고 그냥 유전자 발현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지. 근데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카피가 몇 개가 될 수 있다고? 하나의 플라즈미드가 수십 개, 수백 개는 일도 아니라고 했지. 그걸 또 유전공학자들이 조작을 이렇게 하면 심지어 수천 개의 카피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세균 하나가 인슐린 유전자 수천 개의 카피를 가지고 각각의 카피가 인슐린을 전부 뽑아낸다면 그 인슐린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인슐린의 값은 얼마나 싸졌게요?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인슐린은 결국 돼지 췌장에서만 뽑아낼 수가 있어가지고서 당뇨 환자들에게 그 인슐린은 너무도 넘사벽인 값비싼 약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플라즈미드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세균이 인슐린을 대신 만들어내게 하니까 이제 값이 인슐린은 그냥 뭐 엄청 싼 그런 약이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뭐 플라즈미드를 너무 미화한 좋은 얘기만 한 건데 좀 있으면 이제 플라즈미드 욕을 하는 오늘 그걸 다 욕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 크로모솜이 마치 우리 옛날 전화기 집에 이런 전화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옛날에 있던 전화기 집에 수화기 전화기가 잘못되면 계속 이렇게 꼬여가지고서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다시 필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시절 이런 원형 DNA예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살고 있는 별똥대 모양으로 살고 있는 플라즈미드 DNA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지멋대로 복제하고 그 카피수를 늘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편모, 선모 뭐 그까짓 거 운동성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서 선모에 대해서 하나 딱. 아까 선모는 장비에 모은 얼굴 전체에 퍼져 있는 짧은 수염, 장비 수염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죠. 다양한 타입들이 있고 무슨 부착, 교환, 운동성, 그러니까 열일을 하는 애들이지. 그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선모가 벌이는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선모라고 하는 건데 섹스 파일러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F 파일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한국말로 그냥 섹스, 성선모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세균이 성을 가지다니 말도 안 되잖아. 세균은 무성생식을 하잖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두 개로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유전적 동일성을 유지를 해가면서 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무성생식의 가장 대표적인 이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값싸게 저렴하게 자기의 자손을 쫙 빠른 시간 내에 쫙 불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
쓸데없이 무슨 자기의 짝을 찾으려고 그냥 막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고초를 겪습니까? 동물, 식물들이 전부. 자기 짝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하면, 그래서 뭐, 정말 그 비용을 들이고, 그 시간을 들이고. 그러니 세균처럼 깔끔하게 그냥 스스로 그냥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가는 무성생식이 얼마나 간편하고 싸고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구의 모든 세균들이 지구를 뒤덮고 있지.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 그랬을 때. 살짝 환경이 바뀌면 공멸을 해버리잖아, 여기. 이따가. 그래서 같은 유전적인 다양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무성생식을 하고 있는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는 이런 세균들이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이 싹 변해버리면, 환경의 배신을 뒤통수를 맞아버리면 이들은 한순간에 전부 절멸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세균에게 코로나가 닥치면 그들은 완전히 종말이야.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치면 그 코로나를 이겨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희한한 트릭을 씁니다. 접합이라고 해서 컨주게이션. 뭔가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성생식을 하지 못하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그 진핵생물, 일부 진핵생물들처럼 전 유전체 수준에서 우리의 유전체를 전부 하나씩, 반씩 이렇게 서로 갈라서 교환을 할까요? 그게 바로 생식이잖아요. 유성생식. 전체적인 염색체를 다 내줘가지고서, 야, 이거 좀 내 거고, 네 거 다 내야. 네 거 다 까. 그래서 둘이를 합쳐가지고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서, 그러면 이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증가를 하니까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의 자손은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를 약간 따라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질 못하니까 일부만, 이 중에서 유전체 전체에서 조금만 띄어다가 다른 세균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접합을 실제로 하고 있는 두 세균의 모습을 전자현미경이 포착을 한 그림입니다. 상상도가 아니라. 마치 두 전투기가 공중급유하는 것처럼 두 개, 요게 이제 일종의, 요게 바로 성선모가 공중급유하는 관처럼 쫙 뻗어가지고 여기서 철커덕 도킹을 해가지고서 이 관을 뚫고 뭐가 이동할까? 플라즈미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에. 한 도너에서 수용자 사이즈로 하나의 플라즈미드가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복제가 되는 플라즈미드가 저쪽에 가서 알을 까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플라즈미드 하나가 이쪽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기전인데, 그까지 플라즈미드 그거 뭐 옮겨가는 게 전체적인 이 유전 크로모솜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깨짝깨짝 대다가 옮겨가는 건데, 그까지 거 뭐 할지는 모르나 얘가 간혹가다 친정을 간단 말이야. 친정을. 밖에서 놀다가 지네 집에 갔다가 이제 엄마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 하면 엄마가 뭐해? 바리바리 싸주잖아. 뭐 하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여기 주변에 있는 걸 뭘 또 끌고 들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유전자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합에 의해서 이들의 재조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들에게는 아주 큰, 아마 유전적인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유지하는 아주 큰 기여를 아마 하는 메커니즘일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참 칭찬을 해줄만 하지. 열심히 사는구나. 니들도 이 플라즈미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막 접합이라는 걸 해서 참 그래도 기특하다, 정말. 엄지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서. 무슨 피해를 주느냐? 이놈이 바로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를. 항생제 내성을 이놈들이, 항생제 내성이라니.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항생제. 몇 가지 종류의 항생제, 유명한 항생제만. 항생제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 우리 귀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항생제. 예를 들어, 퀴놀론 계의 항생제. 이게 동물밥, 사료밥, 닭, 돼지, 소, 사료에다가 이거 거의 반씩 섞어가지고서 주는 항생제입니다. 왜? 걔네들을 밀식 사육을 할 때, 그 좁은 환경에서 얘네들 키우다 전부 다 병으로 감염돼서 다 죽는 걸 막아주는 이 방편에 항생제를 그냥 밥에다 쏟아 들이부어가지고서 얘가 먹는 게 항생제인지 밥인지 모르게 먹어야 그렇게 그걸 견뎌내는 그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견뎌내고 우리에게 값싼 계란과 값싼 돼지고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요거 DNA 복제. DNA를 복제를 하는데 요거를 그 복제하는 효소를 딱 막아가지고서 DNA 복제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DNA 복제가 안 되면 세균이 죽지. 좋은 항생제. 또 이 항생제, 뭐 이름이 리팜피신이라는 건데 얘는 DNA에서 이 RNA가 만들어지는 유전자 발현을 하는 거를 딱 그 효소를 저해를 하는 효소예요. 여기 가면 훨씬 더 많은 효소들이, 훨씬 더 많은 항생제들이 여기서 질비하게. 이거 리보솜 아니에요,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구조물인데 여기 요소를 저해를 하는 항생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면 세균이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 그럼 세균은 뭐 어떻게? 물론 그 중에서도 그 중에 꽂힌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된 항생제인 이 페니실린. 요거는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을 막아버리는. 세균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하면 이 세균은 살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스탑. 그래서 이 덕택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건졌잖아요. 이 항생제들이 자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놀랍잖아요. 얘야 그렇다 치고 우리야 어차피 세포벽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메커니즘인데 우리도 DNA 복제하잖아. 우리도 RNA 만들고 우리도 단백질 만들고 하는데 얘네들을 항생제로 쓰면 우리는 왜 전혀 피해를 안 입지? 그러니까 거기서 항생제의 정의가, 항생제는 이러한 공통적인 메커니즘 중에서도 아주 원핵생물 특이해. 그것만 건드려가지고 우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 이 DNA 중합효소, DNA를 복제하는 DNA 중합효소가 얼마나 비슷하냐 하면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 DNA 중합효소라는 것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스탠퍼드 대학의 아서 콘버그 박사, 당연히 노벨상 탔겠지. 그 아들조차도 또 이걸 이어받았고 노벨상을 또 탄, 부자가 노벨상을 탄 아주 성골 집안이요, 그 집은. 그런데 그 아서 콘버그 박사가 그것을 처음에 밝혀낸 그 DNA 중합효소는 세균에서 뽑아낸 거예요. 세균에서 뽑아내가지고서 밝혀내고, 그걸 왜 노벨상을 줘? 그걸 밝혀내도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니까. 우리의 DNA 중합효소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것을 여기서 일단 먼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만큼 전부 다 이 모든 기본적인 생명의 공통성에 입각해서 이 공통성은 전부 존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는 이것들을 건드려서 세균만 죽인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항생제의 아주 특이점이지. 그러니까 세균 특이적인 어떤 대사, 작용을 찝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만을 특이적으로 저해하고 우리는 건드리지 않는, 진핵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물질이 항생제라는 얘기입니다. 항생제 저항, 항생제 내성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균이 만들어내는, 스스로 자체로 개발해내는 거잖아, 항생제 내성이라는 걸. 어떻게? 처음에 발단은 뭘까? 돌연변이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리보솜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생겨갖고 원래 여기를 치면 이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이 항생제가 여기를 때리면 여기서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개무시할 수 있는 이 구조의 변화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거겠지. DNA 중합효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서 이 약이 더 이상 듣지가 않는 그런, 그게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겠지. 하는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내성이 발생을 하는 거겠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돌연변이는 플라즈미드에 모이게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항생제 내성의 돌연변이는 어쩌다 보니까 플라즈미드에 가서 떡하니 앉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운이 좋은 어떤 세균은 이 플라즈미드에 하나도 아니고 3개의 서로 다른 내성 유전자를 뜩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아까 얘기한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아까 그 접합에 의해서 가다가 지 혼자 먹고 살지 잘 살지 가다가 또 딴 친구한테 야야 나 이거 좋은 거 있거든 한번 써봐 한번 잡숴봐 하고 던져버린다. 그러면 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전부 이게 전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개수도 늘어나고 여기 이것을 가지게 되는 세균도 늘어나고 이게 해서 요즘에 나와서 이제 심각하게 인식을 하게 된 문제가 생긴 거지. 슈퍼박테리아 해가지고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떠한 항생제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항생제 새로 하나 개발하는 데는 20년이 걸리는데 20년 동안은 우리는 그럼 다시 옛날에 1차 대전 때의 시절로 돌아가서 세균 감염이 되면 우리의 면역 기능만을 바라보게 살게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다는 얘기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병원 가서 조심해야 돼. 종합병원에 애들이 득실득실해요. 네, 항생제 내성 슈퍼 박테리아들이.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플라즈미드가 이런 것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사실은 얘네들 욕할 게 전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사료에다가 반은 항생제 섞어 먹이고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가지고서 항생제 처방해달라고 징징대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감기에 왜 항생제를 처방을 해?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면 원래 그런 거 항생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얘네들을 세계에서 경쟁시키면 얘네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이런 내성이 없는 세균보다. 왜냐면 걔네들은 훨씬 더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얘들보다.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얘네들을 항생제를 쳐가지고서 얘네들이 더 살아라 하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 오늘? 집에 보내줘야 되겠네? 그래서, 진도가 조금 슬슬, 이제 늦어지고 있게 되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